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자신이 버려진 자식이라고 믿고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긴 세월,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진심은 오히려 더 큰 눈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만 간간히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였습니다. 상주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에 저는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소주 2병을 비우고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선 저는 사람들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치를 살피며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웃고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영정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동네 회관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생전 나에게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가슴 한쪽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결국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말을 끝내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미워했는데. 장례식장 안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형만 자식처럼 키웠잖아. 차라리 날 버리지 그랬어. 어차피 난 주워온 자식이었잖아. 목이 메어 끝까지 말이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저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묵묵히 손님을 맞던 형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던 형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낮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넌 아직도 그걸 믿고 사냐.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은 제 멱살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한 번이라도 그게 정말인지 물어본 적은 있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던 큰 고모가 손등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이 무슨 의미인지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혼자만 외로웠다고 믿었던 어떤 한 남자의 평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해질녘까지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새까매지도록 흘장난을 하다 어둑해진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동네 입구 구멍가게 앞을 지나는데 평상에 둘러앉은 동네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사이다 한 병이 마시고 싶어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을 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든 10원짜리 동전 2개를 만지작거리며 가게 안냉장고 쪽으로 발을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상 너머로 들린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감나무 집애가 참 안 됐지. 애비애미를 한나란시에 잃었잖아. 그래도 동생네가 데려다 기운이 복받은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귓속에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 집이면 우리 집인데 동생네가 데려다 키운 자식.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손바닥을 뜨겁게 달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형은 마루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형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필을 쥔 형 손가락이 참 길고 가지런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형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형이 진짜 우리 집 자식이고 나는 어디선가 주워온 아이가 아닐까. 그 의심은 한 번 자라기 시작하니 다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만 챙기셨습니다. 형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가 한 장 더 올라가 있었고 저녁상에 고등어가 오르면 큰 토막은 늘 형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시 많은 꼬리 부분만 바라보며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형이 시험을 잘 보면 아버지는 막걸리까지 받아오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민석이 이거 봐라. 이번에도 또 1등이다. 역시 우리 민석이가 큰 인물이 될 놈이지. 그러나 제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와 자랑하며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까짓 걸로 우쭐대지 마라. 받아쓰기 100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책상 위에 놓인 상장을 몰래 찢어버렸고 형 교복깃에 일부러 먹물을 쏟았습니다. 형이 아끼던 운동화를 들고 나가 공터 한쪽에 내던지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형이 몇 달을 걸려 모은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 동전을 죄다 가져다 오락실에서 다 써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은 클투성이 운동화를 들고 들어와 태준아 운동화가 더러워졌네 같이 닦자 하고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미웠습니다. 차라리 한 대 때려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후련했을 텐데 말입니다. 마치 저 혼자만 못된 동생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안 들어오는 저를 찾아 맨발로 동네 골목을 헤매시기도 했고 제가 방문을 걸어 잠그면 말없이 밥상을 문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가끔은 한밤중 부엌에 불이 켜진 채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엎드려 우시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불을 더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엄마가 우는 게 다 형 때문일 거라고 혼자 그렇게 단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어머니들은 가슴 속에 든 말을 입 밖으로 잘 못 꺼내셨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어머니는 끝내 그 말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결국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저라는 사람이 점점 비뚤어지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를 흠뻑 맞고 들어와 어머니가 놀라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 걱정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수건을 던져주시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여 닦아라. 감기 걸릴라. 그 한마디가 그 시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야 알았지만 그 시절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신 뒤 한참을 행주를 쥐고 우셨다고 합니다. 차가운 비를 맞고 들어온 막내 아들 등에 따뜻한 손바닥 한 번 얹지 못한 그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30년 가까이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같은 집 안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형과 저는 점점 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형은 늘 1등이었습니다. 읍내 중학교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도교육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형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민석이 이번엔 어디 시험 본다지. 역시 그 집 큰아들은 사람이 다르다니까. 얼굴도 어쩜 저렇게 점잖아. 아버지는 동네 회관에서 막걸리 잔만 들면 같은 말을 100번도 더 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그놈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다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질 않았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등 뒤에서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아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끈기도 없었고 책상 앞에 앉으면 글자가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형과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네 형 반만 닮아라 좀. 그 한마디가 어린 제 자존심을 매번 뭉개고 갔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그 말을 들을까봐 교무실 앞을 지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빠지는 날이 늘어났고 공장 뒤편에서 친구들과 몰래 담배를 피우다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술을 처음 배운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들어가면 가슴 한쪽에 쌓인 응어리가 잠시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셨습니다. 싸움질에 휘말려 경찰서에 끌려간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옆 동네 형들과 시비가 붙어 코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고 시장 골목에서 멱살잡이를 하다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경찰서 의자에 앉자마자 제 뺨부터 후려치셨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버지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한심함과 부끄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은 늘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쓰러져 이웃이 집으로 연락을 했을 때 새벽 2시에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온 것도 형이었고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밤새 저를 기다린 것도 형이었습니다. 형은 시골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시외버스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느라 정작 형 자신은 끼니를 거른 날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형이 저를 업고 새벽 골목을 걸어오는데 저는 형 등 위에서 형 욕을 한참 했습니다. 이 위선자, 이 잘난 형님아, 나 좀 그만 데리러 와. 형은 그 말을 다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마루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형한테 화내고 투정을 부려도 형은 빙그레 웃기만 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다 보시고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형이 저를 챙기면 챙길수록 제가 더 못난 동생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형 그늘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점점 더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마루에 쓰러져 잠든 저를 누군가 조용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새 머리가 많이 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입가를 닦아주시며 부엌에서 미지근한 콩나물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숟가락만 떠봐라. 속이 풀려야 잘 거 아니냐. 저는 어머니가 내미는 그 국그릇을 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마룻바닥에 쏟아졌고 어머니 발등에도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발등을 움켜쥐셨다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던 수건으로 마룻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형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그래? 하고 또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다 큰 어른이 되어 다른 동네에 살림을 차린 뒤로는 정작 형 얼굴 보기조차 어려웠는데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밤도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또 비뚤어진 마음을 품었습니다. 엄마도 결국 형 편이구나. 그렇게 저는 어머니 마음마저 잘못 읽으며 30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대뼈는 툭 붉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제 안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일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제 인생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만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이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했고 친구 따라 시작한 작은 사업도 두어 번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형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은 아무 말 없이 제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형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형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적금을 모두 깬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은 한 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또 미웠습니다. 차라리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태준아,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러다 너 어떡할래? 그 정도 말이라도 해줬으면 저도 한 번쯤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형은 늘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술 없이는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가슴 한쪽이 늘 답답해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오후. 저는 우산도 없이 동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고
갈 곳도 없이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발에는 슬리퍼만 신은 채였고 바짓단은 클탕물에 젖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커피 향이 빗속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해 만든 작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대문 위에 작은 풍경이 매달려 빗방울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저를 보고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일단 수건부터 드릴게요. 그게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하려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몸이 녹는다 싶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그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가도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서연에게는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형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서연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카운터에 턱을 괴고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해서 저는 자꾸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는 가만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태준 씨, 사실은 많이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연은 제 손에 휴지를 한 장 쥐어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공사판 일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면도도 깨끗이 하고 셔츠도 다려 입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들꽃이 있다는 말에 공사장 옆 들판에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부끄럽게 건넨 적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꽃을 카운터 옆 작은 유리병에 꽂아두고 며칠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사람이 되려나 보다.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형 집에 저녁이나 먹으려 들렀다가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책장 옆 사진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고 빛바랜 사진첩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만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20살 무렵의 형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캠퍼스 길에서 한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모습이었지만 그 미소와 눈매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서연마저도 마치 형과 나는 악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그대로 덮고 말도 없이 형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길가에서 소주 5병을 마셨습니다. 서연 카페 앞까지 갔다가 가게 불빛을 한참 노려보고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게 안에서 서연이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웃음마저 저는 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서연 연락도 받지 않았고 형 얼굴은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사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저희 빌라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우리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발길을 돌리는 그 발소리를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악에 바친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형이 그 사진 한 장을 사진첩 속에 묻어두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황급히 나오셨습니다. 태준아, 밥상 차려놨다. 씻고 와서 한술 떠라. 식탁에는 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모락모락 김을 내며 올라와 있었습니다. 쟁반 옆에는 따뜻한 누룽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아침부터 종일 밭일까지 하시고 부엌에서 분주하셨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마음이 단단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섰어 밥상을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릇이 와장창 깨졌고 빨간 김치국물이 어머니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통을 치셨을 아버지가 그날따라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차곡차곡 쌓인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또 형 두둔하시려고요? 왜 형만 그렇게 챙겼는데요? 왜 나만 미워했냐고요? 어머니가 울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그만해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마침 형도 일이 있어 들렀다가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준아, 진정해라. 저는 형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형은 가만히 있어. 형이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끝내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난 주워온 자식이었잖아. 차라리 그때 날 버리지 그랬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형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낮은 신음과 함께 지팡이가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와 형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끓어오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가셨습니다. 이웃들이 대문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구급차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형은 운전대를 잡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저를 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못된 새끼야. 네가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거야. 그렇게라도 소리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제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계속 같은 기도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영감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영감 좀 살려주세요.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을 모아본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두 손을 마주 잡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어나 주세요. 한 번만 더. 제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불러볼 수 있게. 한 번만 더 눈을 떠주세요. 가슴 속으로 그 말을 수십 번이나 외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떤 가족이 의사 손을 붙잡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마치 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께 한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시지요. 중환자실 침대 위에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을 호령하시던 그 큰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손은 마르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진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태준아, 겨우 입술을 떼셨습니다. 너 형은 말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형은. 하지만 그 뒷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천천히 풀렸고 심전도 기계가 길게 한 가락을 울었습니다. 긴 소리 하나가 온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길게 울리던지 저는 아직도 그 소리가 귓가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엎드려 통곡하셨고 형은 침대 끝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 번 따뜻하게 불러드린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대 위 아버지 얼굴이 그날따라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얼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에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조차 변명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난동을 부린 그날 밤, 형이 제 멱살을 잡고 한 말은 제 머릿속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도 그걸 믿고 사냐? 발인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던 그 길이었습니다. 큰 고모가 조용히 제 소매자락을 잡아 끄셨습니다. 큰 고모는 아버지보다 5살 위셨습니다. 산자락 한쪽 바위에 저를 앉히시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산 아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태준아,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저는 큰 고모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네 형은 말이다. 네 큰아버지 아들이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매미 소리도 사라지고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큰아버지, 내 외분이 민석이 5살 때 사고로 한꺼번에 가셨다. 그때 갈 곳 없는 그 아이를 네 아버지가 데려와 키우신 거다. 네가 태어나기 2해 전 일이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은 친자식이 아니었고 주워온 자식은 오히려 형이었단 말씀입니까? 큰고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 민석이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 그 어린 민석이를 두고 민석이 부모가 한 날 한시에 세상을 떴으니 민석이가 가여워서 어찌 눈을 감았을까. 우린 그 뒤로 그 사고에 대한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늘 너한테 미안해 하셨다더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석이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라. 모두가 쉬쉬하고 살았다. 네 큰아버지가 집안 살림에 많은 도움을 줬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자리 잡고 결혼할 때에도 큰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 그게 네 아버지 가슴에 한이 됐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일찍 가시고 어린 조카 하나가 남았으니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니? 평생 그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민석이를 키운 거지. 그래서 네 아버지는 평생 민석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키우셨다. 저는 산자락 그 바위 위에 얼이 빠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큰고모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태준아, 잘 들어라. 네 아버지가 민석이를 더 챙기신 게 아니다. 민석이가 우리 집에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더 그러셨던 거다. 너한테 더 엄하게 하신 것도 민석이 보는 앞에서 민석이가 주눅 들지 말라고 그러셨던 거고 그게 네 아버지 방식이었다. 네 아버지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네 아버지가 늘 그러셨다. 내 친아들한테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정이 변하지 않지만 형님 아들한테는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평생 한이 될 거다.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명절날 큰집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늘 돌아가신 큰아버지 얘기부터 꺼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워 부엌 뒤에 숨어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 부엌 뒤편에서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는 마음으로 더 많이 안아주마.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뜻을 3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를 안고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평생 2 아들 사이에서 저를 더 챙겨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을 혼자 끌어안고 사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형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방은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다가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장이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도 태준이가 또 혼났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일부러 내 앞에서 태준이에게 더 엄하시다. 나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안다. 하지만 태준이는 모를 것이다. 언젠가 내가 모든 걸 말해야 할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태준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태준이가 오늘 또 내 상장을 찢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태준이가 미운 게 아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태준이 인생을 흔든 것 같아. 그게 더 미안할 뿐이다. 태준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태준이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내가 이 집에 없었다면 태준이가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작은 아버지께 오늘은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내가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태준이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번진 글씨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저는 다시 한 장을 넘겼습니다. 서연이를 우연히 보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태준이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태준이가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서연이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이지만 태준이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형은 학창 시절 서연을 잠시 좋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자기 마음을 접고 오히려 동생인 저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은 일기장을 들고 우는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형, 왜 이제야 말했어?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 알 텐데.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평생 동생 자리를 지켜주려고 자기 마음을 다 죽이고 살아온 사람이 그제야 한 번 마음껏 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형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형을 미워했어. 내가 평생 형 마음도 모르고 살았어.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평생 두 아들 사이에서 가슴앓이만 하시며 살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끌어당겨 안으셨습니다. 태준아, 네가 내 배에 아파 낳은 아들이다. 엄마가 평생 그 말을 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못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사고였고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라서 말 못했다. 엄마 가슴속에는 늘 너만 있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나는 그 익숙한 비누 냄새가 오늘따라 너무 따뜻해서 저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큰 상처를 덮을 줄만 알았지 꺼내서 치료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던 가족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대신 사랑하시느라
친아들인 저에게 더 엄해지셔야 했고, 형은 동생 마음을 다칠까 평생 자기 마음을 숨기고 살았으며, 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가슴앓이만 하며 늙어가셨고, 저는 그 모든 사랑을 미움이라고 잘못 읽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갈 때면 저는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병을 들고 갑니다. 산소 앞에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저는 늦은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엄하셨던 그 매 순간이 다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풀잎이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연이도 다시 만나 함께 작은 카페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형이 자기 첫사랑이었다는 것도 조용히 다 털어놓아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잠깐 마음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지만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서연도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형이 왜 그때 마음을 접었는지, 형이 왜 평생 입을 닫고 살았는지. 가끔 손님이 없는 한낮, 서연이가 카운터 너머로 저를 보며 웃을 때마다 저는 형에게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형이 평생 동생 자리를 지켜준 그 마음을 저는 이제야 갚으며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요즘 형 집과 저희 집을 번갈아 오가시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면 어머니는 그제야 어린 시절 뭐 다 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태준아, 엄마가 평생 내 마음 모자라준 거 미안하다. 이제는 엄마 마음 다 알겠지. 네, 어머니. 이제 다 알았습니다. 정말 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드립니다. 그 손이 어찌나 작고 따뜻한지 가끔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차오릅니다. 평생 잘못 읽은 사랑 때문에 이리도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마음. 그것 하나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본 영상은 창작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